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서도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갑을 찬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 당국자와 대화하며 이동합니다. 마약 단속국 사무실에선 영어로 인사를 건넵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를 보낸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2시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합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새 공소장에는 부인 플로레스와 아들 등이 기소 대상에 추가됐고 마약 테러와 수입 공모 등 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도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두로와 다른 선택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That if they don't make the right decisions, the United States will retain multiple levers of leverage to ensure that our interests are protected. 이번 공격이 미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는 등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워싱턴 DC와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선 관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군의 전격 군사 행동에 국제사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주권을 유린했다며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트럼프가 편입 의지를 드러낸 그린란드가 속한 덴마크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윤재민 기자입니다. 어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한 북한은 미국의 마두로 축출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국제사회가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작전에 대한 북한의 즉각 반응은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1974년 수교 이후 함께 반미전선을 형성해온 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린란드를 놓고 긴장이 고조된 덴마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가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며 그린란드는 방어를 위해 필요한데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는 어제 SNS에 그린란드를 성조기로 덮은 사진까지 공유했습니다. 덴마크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언급하며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존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의 전격 무력 행사에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유엔은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진행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 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은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거론한 국제적 사변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미군의 군사작전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보셨듯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베네수엘라 통치를 선언하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작전명 확고한 결이었죠. 23년간 장기 집권한 마두로 대통령을 불과 3시간여 만에 무너뜨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마두로
축출을 지금 감행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서반구,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위치한 서반구에 확실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신들의 입장이고요. 네. 작년 11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NSS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한 20여 년간 중국과 러시아 등 그런 국가들이 남미에 대해서 특히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고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특히 반미의 선봉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작전을 행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반이민 정책의 핵심이 또 베네수엘라에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는 이민에 대해서 반이민, 특히 불법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베네수엘라에 마두로 대통령 등장해갖고 워낙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거의 뭐 한 8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이제 뭐 미국이나 또 인접 국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11월 중간 선거도 생각을 했다. 지금 앱스타인 파일이라든지 미국 내 워낙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뭔가 이런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의 반등을 노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이제 조금 전에 이 물가 얘기하셨는데 명분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들었는데 어쨌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좀 독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명분을 마약을 얘기했는데 마약은 명분이 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마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멕시코 카르텔이나 중국산 원료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뭐 일정 수준 관련은 있지만 직접 연계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저께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서 망가진 인프라를 고치고 또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네. 사실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1970년대랑 또 2000년대 초반 베네수엘라가 일방적으로 미국이 사실 투자한 것들을 국유화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네. JD 벤스 부통령도 도난당한 석유는 반환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석유와 자신들의 권리도 중요한 그 작전의 배경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국제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번 체포 작전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절차적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상의 전쟁 권한은 미 의회에 있거든요. 네. 물론 그렇다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그런 뭐 전례는 별로 없고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과정이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내에서 이것을 미국 내에 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 법무부의 소관이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군사력을 동원을 했다. 그런데 미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자꾸만 미 의회를 우회하게 되면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계속 커지고 또 미 의회의 견제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하고 있다. 이것은 뭐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까 이제 불법 이민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중남미의 좌파 정권이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작전으로 인해서 이 중남미 지역의 내부 정세나 안보 지형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뭐 미국이 원하고 노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 20여 년간 상당히 중남미에 공을 들였죠. 이른바 네. 1대1로라 해갖고 그 지역의 상당 부분 국가들에게 투자를 해서 이 반미와 또 그럼 친중의 정서를 만들어갔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작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외교적 제재나 압박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네. 군사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두 번째 연계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국가들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이제 정말 미국과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같이 갈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압박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 국가의 정상을 다른 이 체포해서 국외로 데려가는 거, 이 작전을 두고 좀 충격적이다,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는데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이죠. 저희 시간으로 내일이 될 텐데 유엔 안보리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 중남미, 북한까지 해서 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의 규칙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데 매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엔 헌장 2조 4항을 보면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영토 보존이나 주권 존중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립 국가에 작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엔의 안보리에 되더라도 미국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이고 네.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의 문제도 여전히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뭐 유의미한 미국에 대한 규탄 메시지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북한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전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참관 훈련을 했다 이거를 과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최근의 국제적 사변 이게 핵전쟁 억제력의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미국이 정상 침실까지 타격하는 모습 김정은에게는 좀 충격적이었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항상 그 이라크의 후세인 또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예를 들면서 자신들의 핵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들 국가는 핵을 개발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결국 체제에 대해서 지도자까지도 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뭐 두 가지 상태로 북한이 두 가지 정도로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미 시작된 반응인데 대외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핵은 정당하고 자유권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내 차원에서도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에게 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어쨌든 미국의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해서 그런 적성국, 특히 반미의 선봉에 서 있는 그런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사실상 제거한 거기 때문에 네. 느끼는 위협도는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앞으로 국제사회랑 발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제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같이 문제 제기를 하죠. 이미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물론 그 기자의 질의응답인 거긴 합니다만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특히 북한은 이 문제를 지역 정세와 연계해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자신들의 핵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 문제에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이 원래 삼국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미국의 이른바 패권 또 이런 미국의 뭐 북한식 표현하면 제국주의적인 특성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비판에 선봉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북한은 가능성이 낮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 그린란드 논란이 벌어진 덴마크도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트럼프 정부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오늘 이 비슷한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네. 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미 법원에서 이미 기소나 현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인물이 충분히 악마화돼서 미국 내에서도 일정 수준 저 사람은 정말 제거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단기간 내에 성공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군사 작전이 가능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나 그린란드 다 한계가 있죠. 특히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동맹국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이 맺고 있는 동맹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가능성은 크지 않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래식 전력과 또 핵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이런 군사 작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면전을 또 일정 수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택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어쨌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걸려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2달 만에 마주 앉는 건데 경제와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공동 성명 발표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담 내용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최지원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나란히 입장하자
한복을 입은 화동들이 꽃다발을 건넵니다. 중국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에 나선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후퇴해 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실버 산업 등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방중 이틀째인 오늘 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 등과 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공식 환영식과 한중 정상회담, 10여 건의 MOU 서명식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달 만에 다시 만나는 양 정상은 지난 회담에서도 거론됐던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 핵 추진 잠수함 문제 등을 추가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공동 성명 발표는 하지 않을 걸로 알려졌는데 민감한 현안들을 명문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 주석에게 남북 간 소통 채널 복원 등을 위한 협조도 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이 양안 문제를 비롯해 미중 간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이 새해 첫 주부터 국회도 숨가쁠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정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어제 베이징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약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중입니다. 네. 3박 4일간 일정인데요.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민주당 차기 원내사령탑 다시 뽑는 이 보궐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11일에 원내대표가 새롭게 뽑힙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좀 교체되는 시점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대로 특검법, 2차 특검 그리고 통일교 특검 계속 속도전에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시작으로 사흘간 소위, 전체 회의 번갈아 열리다가 8일에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민주당은 2차 특검을 처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상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일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실용 외교 성과를 좀 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이 좀 논의 테이블에 오를까요? 네, 우선 한중 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한류 제한령 해제 아니면 문화 콘텐츠 교류 정상화 등 MOU 체결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문제에서 중국 측의 지지 같은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려는 목표도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핵 추진 잠수함 이슈 등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 방중 직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외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것도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안이 한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지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마두로 대통령 석방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열릴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갑자기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측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이 균형 외교를 이어온 이 대통령 실용 외교 노선에 외교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한중 양국 모두 관계의 이 복원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10건에 달하는 MOU 서명 같은 성과에는 차질이 없을 거다.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내 현안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통령이 통합인사로 발탁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 주말 사이에 새로운 투기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일단 보좌진 갑질 논란, 저희가 보도한 보좌진 갑질 논란, 이거에 이어서 이제 주말 사이에는 영종도 땅 투기 의혹, 그리고 성동구 상가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로는 이번에 이 지명자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새 아들과 배우자가 대부업에 투자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네. 일단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2016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이해운 지명자 아들 3명이 각각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대부업체 회사채를 보유했습니다. 약 1억 7천만 원어치입니다. 네. 계속 투자 규모를 늘리다가 3년간 계속 늘려서 2018년에는 총 3억 원어치 회사채 30주를 보유했는데 막판에는 배우자에게 다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대부업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는 업종인 만큼 정부 예산의 총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자질 논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해운 지명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직접 입장을 낸 적이 없는데 이 여권에서는 일단 관망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이 지명자 인사청문 요청안 오늘쯤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청문회는 19일 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오히려 이해운 논란에는 함구령을 내리면서 청문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과 언론 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 지명자에 대한 입장 유보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잦은 사퇴론 불거지고 있고요.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좀 결단이 필요하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해운 리스크뿐 아니라 이 공천 헌금 의혹 등 당내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윤리감찰 절차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죠? 예, 민주당은 윤리감찰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법원 단계인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의 징계 수위 내려달라 이렇게 신속하게 주문한 상태입니다. 윤리심판원 12일에 첫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미 김병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들에게 증거자료 싹 다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김 의원 등에게도 출석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11일에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 만큼 당내 비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분위기인데요. 네. 당 안팎에서는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고 조만간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만큼 악재를 먼저 털고 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읽힙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삼대 특검 수사를 거치며 구속 기소돼 모두 11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달 이어집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가능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도 예정돼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국회 의결로 해제됐고 그로부터 4달 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권력에서 내려오자 초유의 3대 특검법이 통과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진실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6달 동안의 특검 수사를 거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 기소됐고 윤 전 대통령은 8개, 김건희 여사는 3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 가운데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달 26일 결심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등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 오는 9일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결심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앞서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는 1심 선고는 2월 중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민주당의 공천원금 의혹 사태에 김현지 실장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다. 미리 해주길 바래서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진술서를 우리 보좌관도 받고 당대표실 보좌관도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보고받고도 왜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넘겼는지 즉각 특검을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길 촉구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수진 전 의원이 당대표실에 전달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유야무야되는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었던 이 김현지 실장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소재로 지금 삼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당시 당 대표실이 아니라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로 전달했다는 거고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련된 내용을 윤리감찰단에 넘겼고 그 이후 처리 과정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 윤리감찰단이 이번 사안까지 확인하고 조사하면서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당시 처리에 있어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투서라든가 진정서들이 당 의원실이든 대표실이든 상당히 접수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경우에 당연히 윤리감찰단에 넘겨서 진위 확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의원실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당시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보좌관이 김현지 보좌관이 아니었던 어떤 사람이었더라도 똑같은 절차로 갔을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이 왜곡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전 의원은 당시 보좌진과 김현지 실장 간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녹취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호 대변인이 이렇게 왜곡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김현지 비서가 보좌관이 근무했던 곳이 당 대표실인지 아니면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 국회의원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당 대표 업무와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들이 업무를 별도 나눠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김현지 보좌관이 만약에 총괄했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전달했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만약에 대표실로 전달됐다가 그다음에 윤리감찰단으로 내려갔다가 검증위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해당 대상자인 김병기 의원을 에게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확인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입증하게 되면 그 판단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해당 그 구의원이었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한 이후에 이게 신빙성이 없다라고 그 뒤에 판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사실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그럼 이거는 사실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당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특검 공세에도 선을 그으면서 당 차원의 전체 조사도 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요. 성 대변인님,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강선호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인 제명 조치를 했고요.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방패를 저희가 활용해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안이 터졌을 때 당내 많은 의원분들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 지방의원 공천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정말 네. 공정하게 경선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금 문제가 터진 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주당 전반적인 문화라기 아니면은 악습이라기보다는 정말 개인의 일탈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당 차원에서는 이제 또 지방선거가 곧 오잖아요. 네. 이때 국민들께 어떻게 공정명대한 뭔가 이 공천 절차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과 사전 예방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도 털고 가지 않으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입장냈는데 이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 시스템과 관련된 민주당의 신뢰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이 할 소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천 시스템을 조만간 또 이 당 차원에서 발표할 거라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그러면 이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2024년 총선은 이 이른바 비명 행사, 즉 친명이 아니면 공천을 못 받는다는 논란이 일었던 때잖아요. 이 국민의힘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덮어준 대가로 이 비명 행사 공천에 앞장섰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재작년 민주당 2024년 공천은 누가 뭐라고 해도 비명 행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실무총책을 누가 맡았는가? 김병기 의원이 맡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 내용의 탄원서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동작구의 이수진 의원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내용 저희도 다 봤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탄원서가 지금 와서 보니까 흐지부지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서 봤더니 탄원서가 다름 아닌 김병기 의원 본인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흐지부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이와 같은 비명 행사 공천과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덮어진 것과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의혹이 해석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 정부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에게 부인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인 건데요. 이 정권 실세에게 부탁하면은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긴 한 겁니까? 근데 저 시점이 좀 그 보좌관 등의 그 주장에 따르면 시점이 이제 2024년도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면 만약에 총선 전이라 그러면 상대당 의원에게 총선에서 그 뭐 네거티브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안을 저렇게 알려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총선 이후라 그러면 그것도 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동작갑의 또 그 당시의 지역위원장이 유사명 씨예요. 네. 경찰 총경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상대당에게 그렇게 관계도 정치적으로 좋지 않는 상대당에게 저걸 부탁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만은 네. 어쨌든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이 김병기 의원의 전원이잖아요. 따라서 김병기 의원에게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대상 총경, 그다음에 대상 의원 두 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신빙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뒷받침되면 저는 수사기관이 확인할 필요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던진 후에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어느 정도 수위로 좀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의 윤리감찰단에서 그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보좌진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다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사기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 한다면은 거기에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관련된 이 의혹들은 공천 관련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선호 의원과 비슷한 거의 최고 수위의 징계까지도 다 열어놓고 지금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당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아마 최고 수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에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인데 양측 입장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받으신 분이거든요. 국민의힘 검증 시스템부터 좀 손봐야 되지 않나 반문을 하고 싶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은 이 대통령의 인사 검증을 통해서 지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님, 일종의 이 전향 인사인 이해운 지명자의 검증 책임을 두고 여야가 지금 서로의 탓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 지명자가 친정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구명 요청을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명자 측은 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 드렸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이런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뭐 구명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장관 후보자는 해당 그 인사청문회 상임위가 보통 하고 있으니까 그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향이잖아요. 뭐 전향 사실은 이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통합 인사라고 저희가 보지 않는 이유가 색깔을 유지한 채 가는 것이 아니죠. 이 색깔이라는 것이 당적이나 어떤 뭐 진영, 이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정책 기조 내지 본인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전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향한 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 전향 전 진영에서 더 가혹하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청문회 작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진영에 따라서 청문회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보진 않아요. 이미 진영에 따른 것은 각기 그 장단점이 있어요. 뭐 재정 확정 기조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국민 상식에 기반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뭐 갑질, 그다음에 투기 이런 문제들은 이미 진영에 따른 통합 인사의 장점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상식적 기준에서 볼 때 이것이 맞느냐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다 전화하시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뭔가 조치를 나가셔야 되는 것이지 청문위원들에게 전화해서 될 일은 이미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검증 관련돼서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아니 그럼 국민의힘이 5번 공천 줬기 때문에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증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국민의힘에서 그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분인 줄 알았으면 공천 통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거였죠. 저희가 검증 부실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명 처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책임 인정할 테니까 그다음에 저 인사에 대한 검증 책임을 누가 질 거죠? 저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저런 행태는 정말 부적절한 것이라고 봐요. 자, 그때는 잘못됐고 그럼 지금은 그때 잘못됐으니까 당신들이 잘못된 거에 왜 침뱉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이런 바로 박지원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던데 그런 식으로 인사검증 절차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성 대변인님 방금 이제 들으신 게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금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여당 지도부는 이지명자에 대해서 당내 비판을 자제하라고 했던데 이지명자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보호한다는 차원보다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정책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전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너무 도덕성 검증 위주로 들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이유는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레드팀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내 지지자들도 왜 보수 인사를 지명했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분히 설득할 만한 요지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증은 사실상 도덕성 검증이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왜 임명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해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도덕성 검증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우리 당 차원에서도 부적격 보고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한 취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청문회 차원에서 들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국민의힘에 막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너네가 그렇게 검증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공천하면서 걸러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운 지명자의 인턴 갑질 논란을 넘어서 부동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지명자의 배우자가 인천공항 개항을 1년여 앞두고 인천 영종도 땅을 매입해서 이 6년 만에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당에선 당시에 이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던 이해운 지명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2000년 1월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해운 지명자가 1996년부터 KDI 연구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괄을 맡고 있었대요.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책 사업들을 쭉 다 본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땅을 샀는데 어디에 땅을 샀느냐? 영종도에 땅을 샀어요. 2,000평 샀어요. 그런데 이해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영종도하고 무슨 그 연고가 있습니까? 이해운 후보자 배우자는 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김태우 의원이 울산 지역구 의원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해운 그 후보자는 마산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그랬으니까 영종도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그 금액이 얼마에 주고 샀냐면 2,000평 그 땅을 13억 8천만 원에 샀다고 그랬거든요. 2000년이면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야, 집 어떻게 사야 되지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던 때였거든요. 네네. 2000년에요.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3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13억 8천이면요. 강남 30평짜리 아파트 4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 금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만에 6년이면 2006년도면은 이해운 후보자 국회의원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땅이 수용됐어요. 수용돼 가지고 얼마에 그 팔렸냐면 수용됐냐면 39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13억에 산 게 39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용이 됐길래 39억밖에 못 받았지 만약에 거기서 수용된 것에서 조금만 그 벗어나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으면 39억이 아니라 40억 50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신 분이 우리나라 그 예산을 총 그 관리하는 국민 세금의 곳간을 맡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비판이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네, 여기에 이 후보자가 20대 미국 유학 시절에 본인과 남편 명의로 서울에 상가 5채를 사들였는데 여기에서도 10억 정도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공직 입문도 전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워낙 또 국민 여론에 민감하니까요. 이 이지명자에 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대 다수의 상가를 매입해서 이후에 시세 차익을 거둔다거나 또 2000년에 개발 예정지의 땅을 매입해서 3배가량의 차익을 얻었다고 하면 일반적인 국민들로서는 이게 정상적인 투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영종도 땅 같은 경우에도 2000년 매입 시점을 고려하면 영종도 공항은 1992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는 사실 상당히 공개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투기로 단정하기는 이르고 청문회 통해서 검증되어야 될 문제이고 20대 상가 역시 그 부분도 이걸 투기로 볼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좀 해명을 들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언급했지만 왜 국민의힘의 이 검증 과정을 문제 삼냐면 그때 이 부분은 왜 문제가 안 됐느냐는 겁니다. 틀림없이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확인이 됐었을 문제인데 만약 그때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도 역시 투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의혹을 확대할 문제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강역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운전자 70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70대 택시기사의 몸에선 약물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의 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운전자 본인이 급발진이었다 이런 주장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마 70대 고령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다음에 또 주장한 게 뭐냐면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45조를 보면 음주운전 당연히 안 되지만 음주 외에도 과로나 질병이나 아니면 약물 그 밖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감기약에 의한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최근 5년 사이에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 변호사님, 사실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 흔한 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 또 얼마나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처방받을 때 약사가 이제 이건 졸음이 오는 약입니다.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게 실제 금지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약물에 대해서는 몇 시간 동안 운전
금지라고 뭐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약품 자체에 그런 내용을 뭐 색깔로 기재하는 프랑스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매번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게 바로 고령 운전자의 이제 나이 이슈인데요. 그분들의 어쨌든 이동권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고 방지라는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동권 보장 측면도 있지만 저렇게 통계를 갖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령 운전자가 한 15% 된다는 것인데 뭐 사고가 한 21%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갭 때문에 아마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운전면허 자동 반납제도 이 부분도 자진 반납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여기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겠죠. 또 하나는 사실 그 보조기구 등을 하는 경우에 뭐 한정면허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발전, 기술 발전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성 검사를 조금 더 실질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적성 검사가 굉장히 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좀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인지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비교적 좀 줄어들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영업용 차량도 고령 운전자가 많아져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성 대변인 혹시 뭐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영업용 운전자분들에 대한 이 정기적인 검사가 유일한 해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그 영업용 운전하는 분들이 2030 세대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1%도 안 되고요. 60세 이상이 76%나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그 연령에 따라 갈라지는 이유가 결국 높은 강도의 업무 강도에 비해서 낮은 임금 때문이거든요. 임금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주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유일한 해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SUV가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과 2차선에 사고 차량 2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습니다. 도로공사 직원은 경광복을 흔들며 차량 서행을 유도합니다. 잠시 뒤 119 구급대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잇따라 도착하고 견인차들까지 나타나자 사고 현장은 온통 경광등으로 번쩍입니다. 그런데 SUV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경찰관 1명과 견인차 기사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수습하려고 레카 차량하고 이제 구급대원이 이제 그랜저 수습하다가 제네시스가 뒤에서 이제 2차 사고를 때린 거예요. 또 119 구급대원 2명과 SUV 운전자와 동승객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양쪽 승용차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2차 사고를 낸 SUV는 차량 앞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졸음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루즈 켜놓고 졸음 운전을 하신 걸로는 현재까지는 좀 어느 정도 조사가 되긴 하는데 졸음 운전이 좀 유력하네요. 경찰은 순직한 이승철 경감의 연결식을 전북경찰청 장으로 거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올해 다카르 랠리 모습인데요. 사우디의 척박한 사막에서 막을 올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뜨거운 질주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뿌연 모래바람을 뚫고 육중한 레이싱카가 질주합니다. 출발 순위를 정하는 예비 레이스를 거쳐 수백 명의 도전자들이 본격적인 보름간의 사투에 돌입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역대 최고령 우승 기록을 가진 63살의 전설 카를로스 사인츠가 새로운 팀에서 다시 한번 팬들을 맞으며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막을 가르는 자동차들의 포효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카르 랠리는 단순히 속도를 겨루는 경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레이스는 인간과 기계가 극한의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에 가깝습니다.
길이 아닌 곳을 돌파하며 차체가 부서지고 모래 수렁에 빠지는 극한의 소모전이 반복되지만 어떻게든 다시 엔진을 깨워 전진하는 것이 이 대회의 실체입니다. 이들의 질주는 보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강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새해의 막연한 불안감을 돌파할 단단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의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소환 무렵이 가장 춥다고 하는데요. 다만 오늘은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오늘 종일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대기는 갈수록 메마릅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지는 오전까지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4.5도, 춘천은 영하 8.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4도, 부산은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